1966년 9월 30일 태국의 우봉 비행장에 도착한 44살의 노장 로빈 올즈 대령은 2차 대전의 서부 유럽 전선에서 P-38 라이트닝과 P-51 머스탱을 조종하며 독일 공군을 상대로 12대를 격추했던 더블 에이스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전투기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던 로빈 올즈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유럽 주둔 미 공군에 배치되면서 전투에 참가할 기회를 놓쳤죠. 어느덧 실전에 참가한 지 22년째가 되는 1966년 고참 대령 로빈 올즈는 또다시 실전 비행에 나설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제는 마하 2급의 초음속 전투기들의 전성시대였지만 아직도 전투기를 타고 적기와의 교전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던 타고난 전사였죠. 미 공군 내에서는 로빈 올즈 대령이 이미 장군이 되었어야 하지만 오로지 전투기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진급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야 어쨌든 간에 제8 전투비행단의 새로운 단장으로 부임한 올즈 대령은 우봉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의 열악한 상황에 더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의 전투기 부대를 살펴보며 혀를 차게 됩니다. 로빈 올즈가 지휘를 맡게 된 제8 전투비행단은 막강한 F-4C 팬텀으로 무장한 미 공군의 최정예 비행단이었지만 실상은 엉망이었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이 어느덧 1년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며 백악관의 개입으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제한적인 공습 작전만 반복되고 있어서 부대 전체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죠. 샘 미사일과 대공포화가 난무하는 위험한 북베트남의 하늘에서 비행단의 누적 손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무려 18대 팬텀이 작전 중 격추되었으며 22명의 승무원들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됩니다. 이 중 8대는 9월 한 달 동안 손실된 것이어서 조종사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죠. 연일 계속되는 장거리 출격에 지쳐 있었던 젊은 조종사들은 자신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였으며 도전적인 목표의식이 없었습니다. 부대 현황을 파악한 로빈 올즈 대령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팬텀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공중전 훈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1960년대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장거리 비행을 위한 항법 훈련과 미사일을 사용한 원거리 요격 훈련 및 대지 공격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적의 전투기와 마주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접 공중전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실전 부대에 배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팬텀 조종사들의 빠른 수급을 위해서 수송기나 폭격기 조종사들이 간단한 기종전환 훈련만 받은 후에 팬텀의 조종석에 올라서 베트남 전선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죠. 1966년 말에는 북베트남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미그-21이 출현하면서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팬텀 조종사들은 미그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로빈 올즈 대령은 즉시 충격요법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귀관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대들은 미그와 싸우기 전에 나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나는 22년 만에 실전에 나서지만 며칠만 지나면 우리 비행단에서 최고가 될 거야. 물론 도전은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로빈 올즈는 비행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팬텀의 조종석에 뛰어올라
실전 비행에 나섰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전에 준하는 공중전 훈련을 실시하며 부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솔선수범형 지휘관을 얻게 된 제8전투비행단은 빠른 속도로 정예화되었으며 젊은 조종사들의 자신감도 급상승하고 있었죠. 모든 부대원들은 북베트남의 하늘로 가장 먼저 날아가는 로빈 올즈를 신뢰하고 있었으며 모두들 미그 21과 만날 기회를 갈망하게 됩니다. 한편 악천후를 동반한 몬순이 사라진 1966년 11월이 되자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존슨 대통령은 폭격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노이와 하이퐁의 인접지역은 여전히 공습 금지 구역이었으며 여기에는 북베트남의 주요 전투기 비행장들이 위치하고 있었죠. 여하간 대통령의 명령과 함께 미군의 북폭은 점점 강화됩니다. 백악관이 파괴하기를 원했던 공습 목표는 북베트남의 주요 발전소와 수송로였죠.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루트 106에는 2배 가까운 샘 사이트가 건설되었으며 접근하는 미군기들을 크게 위협합니다. 이렇게 되자 미 공군은 QRC-160 ECM 포드를 추가로 공급해서 샘을 무력화하려고 했죠. 이 무렵까지 30세트의 ECM 포드가 도착했으며 북폭의 주력 썬더치프 전폭기들에게 공급됩니다.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레이더 교란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16대에서 20대 정도의 대편대가 밀집 대형을 이루며 고도 5,000m로 침투합니다. 밀집 대형으로 침투하는 썬더치프의 ECM 포드가 위험지역에서 일제히 방해 전파를 방출하자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샘의 팡송 레이더와 고사포 통제형 레이더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며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목표 상공에 도착할 수 있었죠. 1965년 7월 샘이 처음 선보였을 때 북베트남 방공군은 SA-2 미사일 16발을 발사하면 미군기 한 대를 격추했을 정도로 효율이 높았지만 ECM 포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1966년 11월부터는 미군기 한 대를 격추하려면 50발이 넘는 샘을 발사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ECM 포드가 없었던 기체들의 손실이 집중되었으며 ECM 포드가 장착된 썬더치프는 거의 격추된 기체가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썬더치프의 밀집 대형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북베트남의 고속 요격기 미그 21이 나타난다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었죠. 미 공군은 썬더치프 전폭기들의 후방에 호위 전투기 팬텀을 일정 간격으로 증강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매복 전술에 대응하려고 했었죠. 이 무렵 북베트남 공군은 30대 정도의 미그 17과 20대 정도의 미그 21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위 전투기 팬텀이 대거 따라붙은 경우에 미그기들을 출격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으므로 최대한 출격을 자제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으며 샘과 대공포 부대에게 방공망을 맡기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ECM 포드의 강력한 성능에 고무된 미 공군은 새로운 폭격 전술을 추가합니다. 샘이 밀집 배치된 하노이와 하이퐁의 고위험 지역에는 ECM 포드를 장착한 썬더치프 전폭기들이 침투해서 폭격을 실시하고
샘의 밀도가 낮은 외곽 지역에는 폭탄으로 무장한 F4 팬텀을 투입해서 보다 광범위한 폭격을 시도하는 것이었죠. 팬텀의 폭장 능력은 썬더치프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으며 미그기를 만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상당히 그럴듯한 작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 무렵 미 공군은 ECM 포드가 늘어있기는 했지만 50세트 정도밖에 없어서 썬더치프 전폭기들만이 장착하고 있었으며 썬더치프를 호위하던 F4 팬텀들은 ECM 포드를 장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썬더치프의 제밍으로 골치를 썩고 있었던 북베트남 방공부대는 레이더 스크린에 선명하게 포착되는 팬텀 편대를 목표로 SA-2를 집중적으로 발사한 것입니다. F4 팬텀은 샘 경보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숫자의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격추되는 경우가 속출했으며 샘을 피하느라 더 이상 썬더치프를 호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1966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일주일 동안 팬텀기들의 손실이 크게 증가합니다. 무려 10대가 넘는 팬텀이 샘의 공격을 받아 격추된 것입니다. 갑작스런 손실에 깜짝 놀란 미 공군 사령부는 샘의 위협이 높은 고위험 지역에는 F4 팬텀의 진입을 금지한다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자 F-105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팬텀의 호위가 없이 목표 상공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눈치챈 북베트남 사령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동안 아껴두고 있었던 미그 21 전투기들을 드디어 출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팬텀의 호위가 없다면 밀집 대형으로 날아오는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미그 21에게 있어서 만만한 먹잇감이 될 것으로 보였으며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로 보였죠. 북베트남 공군은 동원 가능한 모든 미그기들을 출격시킨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 고속 요격기 미그 21이 대거 날아올라 높은 고도로 침투하는 썬더치프를 요격하고 편대가 흐트러진 썬더치프가 강화하면서 도주하면 저공에 대기 중인 미그 17이 달려들어 협공한다는 전술이었죠. (1966년 12월 12일) 썬더치프의 대편대가 루트팩 6A로 진입하는 순간 드디어 미그 21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미그의 역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미 공군의 F-105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북베트남 공군의 아음속 전투기 미그 17과 교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그 17의 요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격추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와 기관포를 이용한 대응 전술을 사용해서 미그 17의 요격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었죠. 미그 17은 아음속 전투기였으며 기관포만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썬더치프가 후방을 내준다고 해도 폭탄을 버린 후에 애프터 버너를 터뜨리면 쉽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1966년 12월까지 썬더치프 조종사들은 무려 42번이나 미그 17과 교전했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썬더치프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반격에 나선 썬더치프가 2대의 미그 17을 격추하며 큰 성과를 올립니다. 심지어 2대의 썬더치프가 미그 17 16대와 만났지만 한 대를 격추하고 무사히 돌아온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미그 21이 날아오르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고속 요격기 미그 21은 모든 고도에서 썬더치프를 따라잡을 수 있었으며 썬더치프와 비교가 안 되는 날렵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었죠. 썬더치프가 미그 21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기 밀도가 높은 낮은 고도로 강화하면서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고속 성능이었지만 아톨 미사일로 무장한 미그 21에게는 이 전술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미그 21을 따돌리기 위해서 애프터버너를 터뜨린다면 아톨 미사일에게는 훌륭한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1966년 12월 12일 위험 요인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밀집 대형으로 침투하는 썬더치프 편대 후방으로 미그 21이 갑자기 튀어올라 아톨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입니다. 이 중 한 발이 썬더치프에 정확하게 명중했으며 깜짝 놀란 썬더치프 편대는 폭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주해버립니다. 드디어 북베트남 하늘의 여우 미그 21이 첫 번째 썬더치프를 격추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그 21은 집요하게 날아올라 썬더치프 편대를 노렸으며 팬텀의 호위가 없었던 썬더치프 편대는 단 한 대의 미그 21이 나타나기만 해도 허둥대면서 폭탄을 버린 후에 도망치기 바빴죠. 이 무렵 북베트남 공군이 날려보낼 수 있는 미그 21은 15대 정도였으며 베테랑 조종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미군 폭격기들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었지만 1966년 12월 말까지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 21 조종사들은 하노이 방면으로 침투하는 썬더치프 전폭기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1966년 12월 한 달 동안 미그 21은 썬더치프 2대를 격추했으며 20%가 넘는 썬더치프 폭격기들이 미그 21의 출몰로 인해서 폭탄을 버리고 물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썬더치프가 폭탄을 버리고 물러나면 미그 21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기지로 귀환했으므로 샘 위험지역 바깥에서 미그 21을 기다리고 있었던 팬텀 전투기들도 속수무책이었죠. 미그 21의 여우같은 요격 전술이 연일 큰 위력을 발휘하자 미군은 골치를 썩게 됩니다. 눈엣가시 같은 미그 21 전투기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럴듯한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미 공군에게는 해결사들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전사 로빈 올즈 대령이 지휘하는 제8전투비행단의 늑대들이 이를 갈고 있었죠. 하늘의 여우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 은밀하게 입안됩니다. 드디어 오퍼레이션 볼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